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 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썸킴이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는 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에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인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부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과정은 정말 형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보는데. 아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고 끝까지 참고 듣기가 와, 힘들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개판이었고 예.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가해자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고는 네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그 끝까지 참고 와.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와.
아니 근데 다른 거는 필요 없는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제외했잖아. 네. 그 얘기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와 외환죄로는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네. 내란죄, 외환죄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상 명백하다고. 그렇습니다. 찰스 1세까지 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고대 로마부터 아.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나는 내란 또는 썬킴인 줄 알았어. 썬킴. 반역죄로 처형된 얘기를 저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네. 아니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와 진짜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런 건가? 뭐 진짜 중간중간에 특히 이 내란의 목적 내지는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 너무 축소를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네. 네. 범행 동기가 지금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그거에 욱해서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 내란을 그래서 네. 야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심각한 인식이에요. 아니 무기징역의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정말 처참해요. 뭐랄까 야 저 정도니까 작년 3월 7일 날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했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결론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정이 진짜 끝까지 참고 듣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 저는 앞에 이제 계속 놀라운 것들을 다 적었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 내란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피해와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비용을 그 피해를 뭘로 받냐면 계엄군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와 거기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 행간을 또 읽은 게 지금 진행 중인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TF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발표도 했었고 네네. 지금 또 추가적인 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네. 네. 진행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불만을 표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상. 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그 긴급 조치권의 일환이기 맞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네.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걸 면죄부를 맞아요.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건 절차가 중요하지 않대. 맞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앞으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위축될 거래. 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이상했어요. 전근대적인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심각해.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국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욕을 위해서 뭐 네. 장기 독재 집권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불비한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네. 거야. 그렇습니다. 비상 긴급 조치권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면죄부를 준 꼴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일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그러니까 국회에 네. 국민만 안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무죄라는 거야. 정말 이 지점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래서 진짜 지기현 부장의 인식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예. 와, 이 충격이 너무너무 많아 중간 중간에.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막 중간에 판결 들으면서 약간 헛웃음을 와. 했는데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로마 찰스 1세에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판결문 전체 설명을 가운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일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내용은 진짜 엉망이다. 결론은 어찌어찌 해서 무기징역까지 네네. 풀고 예.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여러 가지 지금 적어서 너무 많은데 그런 너무 것까지 많아요.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특검이 기소할 때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저는 사실 취임할 때부터 자기들이 영구 독재를 꿈꾸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잡아서 그렇습니다. 개고 세운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양형이유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형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서 자제시켰대 윤석열이가. 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막아낸 게 그렇습니다. 막아낸 거고 군인들이 자제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양형유에 갖다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지금 우리 이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엄이 왜 폭동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적 형식적 요건 그걸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모순된 판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판결이었던 맥락 같은 거였거든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왜 없어? 위법성의 왜 저기 박성재 장관은 당연히 위법성의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그걸 배제해 버리고 어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국회를 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걸 따를 따라야 수밖에 되고 없죠. 네. 그럼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들 김봉식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가지고 네.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조마조마했고요. 네. 저렇게 읽어 나가다가 한 징역 한 10년 내지 15년 선고하려나 보다.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좀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예. 네. 오늘 내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아, 버리다가 여기 딱 내려서 이제 그 양형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무기징역인 것은 이제 그나마 중간 정도 타협을 했다. 사실은 다수의 국민은 사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예.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지기현 판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네. 사법 세탁소 역할을 단단히 한 겁니다. 네. 초벌 세탁. 초벌 세탁. 때를 거의 빼준 거예요. 아. 어떤 의미냐 하면 우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이 노상원이었거든요. 네네네. 노상원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테스트 일명 테스트폰이라고 해서 네. 이 12월 2일 날 윤석열하고 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다음에 김용현하고 연결되는 이 보안폰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고 난 뒤에 선관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내가 잡들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고문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파주에 있는 그 정보사에 있는 공공여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한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대로 노상원 수첩에 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흥분, 예.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다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도 적어놨는데 네, 그 네. 대목을 네. 이게 너무 조악해서 의미가 없고 네. 단순 하소연이래. 하소연. 에라 이 자식아 무슨 하소연이야. 답답함, 격정을. 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인데. 노상원 수첩은 여러 사람이 이 아이디어 내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걸 막 메모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필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옮겨 적었느냐? USB PC에 다 옮겨 적은 거예요. 네. 그런데 USB PC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2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수사할 대상이 집어넣은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를 세탁해 줬어요. 김건희는 내란에 관여 없다. 맞아. 특검이 기소할 때 한번 1차 맞아. 초벌 세탁을 해주고 네. 이제 첫 번째 세탁소가 여기 지기현 재판부예요. 노상원을 제거함으로써 노상원 수첩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형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구정 전에는 한 15년쯤 때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구정 때 여론이 들끓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했던 게 저렇게 읽어가서는 엄청 감형을 선택하겠구나. 네. 무기 선택하고 감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감형 없이 무기로 간 걸로 봐서는 중간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좀 봤다.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그렇습니다. 감시의 눈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이 네. 계속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